오늘은 강숙희 작가님이 지은 늦지 않았어 오늘이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는 말,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다시 사랑과 꿈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안의 열정은 아직 남아 있을까? 직장 생활은 언제나 영원할 것 같았고 나의 전부였다.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걱정했다. 내일 해야 할 일이 부담스러워 오늘을 누리지 못했다. 자신에게 너그럽지 못했고 정해진 틀과 시간에서 벗어나면 큰일이 생길 것처럼 조바심을 내며 살았다. 영원하리라 생각되던 것은 영원하지 않았고 내일은 결국 또 다른 오늘이 되건만 난 내일 때문에 오늘을 잘 살지 못했다. 게다가 나에게 설렘도 사라지고 있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시간, 내일은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시간, 누구에게나 가장 공평하고 정직한 것이 시간. 오늘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는 없다. 이제 또 다른 날을 찾기 위해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자. 내일 때문에 오늘을 아끼지 말자. 내일 때문에 오늘 하지 못한 것이 많았지만 이제는 오늘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내일은 알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후회하지 말자. 젊어서는 잘못된 길을 걷게 될까 걱정이 많았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다. 지금은 안다. 시간이 걸리고 상처는 남겠지만 돌아가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다는 걸.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이 계속 고개를 내민다. 그래, 할 수 있을 때 해보는 거다. 하고 싶을 때 하는 거다. 아직 하지 못한 많은 것이 남아있다. 일부 또 다른 세상과 마주하다. 에베레스트에는 아름답고 장엄한 풍경과는 다른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이 있다. 가장 추웠고 힘들었던 그곳에서 난 그리움을 안고 왔다. 철저하게 내게 집중하며 나를 마주한 곳이었다. 지나온 내가 그리웠고 지나갈 내가 그리웠다. 발목에 새겨진 귀중한 체험의 흔적. 발목에 심한 상처가 났다. 쓰리고 아파 걷기도 힘들다. 좀 더 날씨가 풀리면 스커트도 입고 다녀야 할 텐데 심란하다. 내 피부는 한번 상처가 나면 흉터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동네 피부과를 찾아갔다. 피부 미용을 위해서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피부과를 발 때문에 처음으로 찾은 것이다. 의사가 내 발의 상처를 보고 놀란다. 치료를 받는 동안 내 시선은 진료실에 걸린 사진을 쫓았다. 포카라라는 곳에서 안나푸르나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인데 정작 본인은 오르지는 못했고 너무나 가보고 싶다고 말한다. 안나푸르나가 아닌 에베레스트로 다녀왔다는 내 말에 의사는 엄청 부러워한다. 상처와 염증으로 덮인 나의 발목은 연고를 꾸준히 바르면 6개월 후에 깨끗해질 것이라고 한다. 히말라야 트레킹을 가기 위해 무려 1년이나 넘도록 길들이며 준비한 등산화 때문이었다. 현지에 도착하여 마음을 다잡은 등산화 끈을 너무 조인 것이 낭패를 불러왔다. 조그만 상처로 시작되어 나중에 피부가 너덜너덜해졌다. 트레킹 이튿날 생긴 발목의 상처는 겹겹이 붙인 밴드에도 불구하고 양쪽 발목을 아프게 했다. 고산증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트레킹 내내 나를 괴롭혔다. 가슴이 멈출 것 같은 풍경, 마음속으로 그려왔던 풍경을 살면서 얼마나 만날 수 있을까? 네팔 히말라야에는 세계 최고봉을 비롯하여 8,000m가 넘는 봉우리가 10개나 자리하고 있고 에베레스트가 있는 쿤부 히말라야에는 그중 4개가 있다. 쿤부 히말라야 지역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에베레스트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울트라마린 블루 색상의 하늘과 그 하늘을 뚫듯이 하얗게 솟은 설산은 직접 눈으로 보기에 힘든 풍경일 것이다. 그곳을 갈 기회가 왔다.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늘 그랬듯이 완벽하게 떠날 조건이란 없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항상 그랬다. 결국에는 조건이라는 것도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기 위해 내가 만들어 놓은 테두리일 뿐이었다. 결정은 신속하고 빠를수록 좋다. 고민하고 뜸을 들이다 보면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없는 자리 공백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데 내가 없으면 늘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기회는 다음에도 오리라고 믿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지금이 기회였다. 일생에서 어찌 보면 단 한 번의 기회, 나중에 분명 후회할 것이라 생각이 들어 떠나기로 했다.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완벽한 준비란 것이 가능할까? 그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 시간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냥 가보자, 가서 부딪혀보자라는 마음이 날 지탱하고 있었다. 왜 가고 싶니? 라고 누군가 물으면 거기 산이 있기 때문이라가 아니라 나는 다름을 마주하고 싶었다. 나에게 익숙한 공간이 아닌 전혀 다른 특별한 공간과 마주하고 그 속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싶었다. 가보지도 않고 힘들 것이라고 단정하고 갈 수 있는 길을 놓치기는 싫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이가 더 많아지면 갈 자신이 없었다.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체력의 한계가 올 것 같았다. 무모한 생각과 도전이라 하더라도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가족과 친구들이 고산병 때문에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지만 지금 아니면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았다. 불완전한 조건이었지만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기로 했다. 시간과 체력 때문에 고민하기보다 아직은 가슴이 떨리기에 나 자신을 믿고 가기로 했다. 출발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노력과 준비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꾸준히 산행도 하고 다리 힘을 기르기 위해 스쿼트도 열심히 했다. 유튜브에서 기본 자세도 찾아보고 하루 100개씩 석 달을 했다. 꾸준히 하는 나를 보더니 가족들도 신기한 눈으로 쳐다봤다. 아들은 엄마의 자세가 틀렸다고 교정까지 해주었고 아파트를 올라갈 때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쉬운 길이 아니었다. 해발 2840m의 우크라에서 5550m의 칼라파타르까지 고산병과 발목 부상으로 힘들어하면서도 수많은 협곡, 고개, 빙하, 너덜지대를 걷고 또 걸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는 이야기도 이곳에서는 통하지가 않았다. 오르막 끝에 나타났던 평탄한 길도 잠시뿐, 오르막 위에 더 가파른 오르막이 나타나고 상상을 초월한 온갖 다양한 길들이 나타났다. 그곳에서 나는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지만 더디게 가더라도 가던 길을 멈추고 서 있을 수는 없었다.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숨이 턱턱 막히면서 힘들게 올라간 정상에서는 오래 머무를 수도 없었다. 쿤부 지역으로의 이동이 눈 때문에 늦어지는 바람에 하산할 때는 60km를 3일 만에 걸어야 했다. 고락셉에서 페리체까지, 페리체에서 남체까지, 남체에서 루크라까지 매일 20km씩 걸어야 했다. 올라갈 때에는 고산병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제대로 못 보았는지 내려올 때의 풍광은 전혀 달랐다. 내가 생각한 하산길이 아니었다. 우리나라 산은 봉우리가 아닌 경우가 많아 하산길은 내리막이지만 이곳의 하산길은 여러 능선과 계곡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한다. 하산길에서는 고산증에 대한 두려움은 줄어들었지만 내 다리는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무거웠다. 그리고 발목의 상처가 더더욱 심해졌다. 발목의 상처는 귀중한 체험이며 흔적이며 특별한 공간에서 또 다른 나를 마주하게 한 시간이 준 선물이었다. 꺼내보지 못한 샴푸. 히말라야를 가기로 결정하고 난 후 모든 것이 걱정이었지만 가장 큰 걱정은 고산증에 대한 두려움과 씻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블로그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았다. 네팔의 겨울은 물 사정이 좋지 않고 또한 고도가 높아 물이 대체로 얼어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제대로 씻을 수 없고 절대 머리는 감지 말라는 정보가 넘쳤다. 지금까지 살면서 2, 3일을 씻지 않은 적은 있었다. 대학 1학년 때 강원도 횡성으로 농촌 봉사활동을 갔을 때와 아프리카 마사이족이 사는 마을에서 마사이족과 며칠을 함께 지낼 때였다. 히말라야 트레킹을 가면 보름 가까이 세수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는 상황이라니 상상이 되지 않았다. 정말 씻을 수 없을까? 그건 아닐 거야. 나 혼자 묻고 대답해 보았다. 과연 이 상황을 어찌 극복해야 할지 난감했다. 난 항상 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있다.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마음이 놓인다. 떠나기 한 달 전부터 품목을 적고 챙기기 시작했다. 산악 지역은 해발 고도가 높아 기온이 아주 낮고 날씨 변화도 심하기 때문에 등산복도 다양하게 준비해야 한다. 여러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 보온 물통, 잠잘 때 꼭 필요한 온수팩, 양모 양말 등도 준비했다. 등산화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양말이 중요한지 몰랐다. 그곳에서는 양말도 매일 갈아 신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쾌적함이 유지될 수 있는 두꺼운 양모 양말도 중요했다. 그 물품들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큰 어려움을 겪을 뻔했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씻지 못하는 것이다. 씻을 물도 부족하나 빨래도 할 수가 없다. 장기간의 여정이기에 옷과 양말, 속옷을 충분히 가져가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었다. 가방의 무게 때문이다. 카트만두 공항에서 히말라야 산행의 초입인 루프라 공항까지 가는 경비행기에는 무게 제한이 엄격하다. 여행사에서 전해주는 유의 사항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이다. 최소한의 물품만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양말도 속옷도 자주 갈아입을 수 없어 나만의 방법도 강구해보느라 머리가 복잡했다. 얼굴을 닦아내기 위해 물티슈를 준비하고 물티슈보다 부피가 작고 따뜻한 물 한 방울로 씻을 수 있다는 코인 티슈도 준비했다. 그러나 여전히 머리 감는 것은 난제였다. 출발 하루 전 우연히 블로그에서 물 없이 머리를 감을 수 있다는 샴푸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세상에 이런 상품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목욕탕에서 부력을 깨닫고 벌거벗은 채 유레카를 외치며 뛰쳐나갔던 아르키메데스처럼 나도 유레카를 외쳤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기였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10여 군데 가게를 헤맨 끝에 물 없이 사용하는 샴푸를 구할 수 있었다. 다른 어떤 준비물보다 뿌듯했다. 아무리 힘들고 열악한 곳이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모습은 지키고 싶었다. 막상 현지에 가보니 너무나 추워서 따뜻한 물을 넣은 물통을 밤새 껴안고 자야 했고 코인 티슈에 따뜻한 물을 부어 얼굴을 닦았다. 물티슈는 얼어서 사용하지도 못했다. 또 물통에 넣었던 물로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머리 감기란 불가능했다. 머리 감으면 감기 걸리기 쉽고 바로 고산증이 온다고 현지 가이드가 여러 번 강조했다. 집 앞 슈퍼도 화장을 안 하면 나가기 꺼리던 내가 씻지도 못하고 보름 가까이를 견디고 온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다. 지금껏 나는 남에게 보이는 나의 모습을 의식하며 살아왔다. 당당한 사회인으로 때로는 경우와 인사에 밝은 친절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했었다. 생존이라는 명제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것들, 그것들을 위해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나는 이번 여행을 통해 샴푸보다 따뜻한 물 한 방울이 더 필요하고 소중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나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파른 비탈을 힘들게 올라가던 좁교와 내가 비슷한 냄새를 풍기는 동일한 피조물임을 느끼게 되었을 무렵 나는 자유스러워졌다. 어렵게 준비해 가지고 간 물 없이 사용하는 샴푸는 결국 가방에서 꺼내보지도 못했다. 2번의 비행과 사가르마타 여신. 유난히도 추운 날 친구들과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처음 가본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카트만두행 비행기에 올랐다. 긴장을 많이 한 탓인지 비행기에 올라타자마자 피곤이 몰려오고 배가 고팠다. 기내식으로 나온 해물밥을 먹고 간식으로 주는 피자 한 조각과 삼각김밥도 모두 챙겨 먹었다. 앞으로는 제대로 못 먹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일단 먹어두자는 심정이었다.
비행기만 타면 귀가 아프고 울렁증과 고소공포증이 온다. 긴장되는 마음도 가라앉힐 겸 고전 영화 2편을 보았다. 평소 피곤하고 눈이 아파서 2편까지 안 보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옛날에 보았던 영화인 메디슨 카운티 다리와 모정을 보았다. 메디슨 카운티 다리는 지금의 나이가 되어 다시 보니 예전에 보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지난날 꿈을 꾸던 시절이 있었다는 추억만으로도 좋은 일이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하오. 단 한 번 말해본 적이 없어. 이렇게 확실한 감정은 일생에 단 한 번만 오는 거요. 물론 낯선 곳에서 낯설고 설레이는 만남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대사가 히말라야를 찾아 떠나는 꿈을 찾아 날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응원하는 듯했다. 중년을 넘겨 찾아온 사랑의 떨림은 히말라야를 향하는 나의 떨림과는 결이 다르지만 쉽게 찾아오지 않을 인생의 기회란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며 몰입할 수 있었다. 영화 2편을 보며 7시간의 비행 끝에 네팔 트리부반 공항에 도착했다. 네팔에서 가장 큰 공항이라는데 시골 간이역 같은 소박한 공항이었다. 인력 수출이나 관광 산업으로 살아가는 나라답게 작은 공항에는 외국인들이 많았다. 공항을 빠져나와 버스를 타니 현지 인솔 가이드가 인사를 했다. 그리고 여행자들을 위해 환영과 행운의 의미로 금자나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었다. 생화였다. 생화를 일일이 엮어서 만든 정성이 귀하게 느껴졌다. 금자나도 오랜만에 보지만 코끝을 찌르는 향기는 꽤 강했다. 금자나를 내 목에 걸어주니 피부색도 다르고 만난 적도 없지만 바로 따뜻한 친구가 되는 느낌이었다. 버스를 타고 호텔로 이동했다. 유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하루가 지나갔다. 카트만두와 서울과는 시차가 3시간 15분이라고 하는데 왜 15분 차이가 나는지 궁금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시차를 1시간 또는 30분 단위로 책정했는데 15분 단위 시차는 이례적이다. 실제 위디오상에는 인도와 같은 시간대를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과거 인도와 분쟁을 겪은 역사를 가진 네팔은 일부러 인도보다 빠르게 조종했다고 한다. 더 아픈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는 왜 아직 일본과 같은 표준시를 사용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겼다. 다음날 4시에 기상하여 새벽의 어둠을 뚫고 트리부반 공항 국내선을 타는 장소로 이동했다. 에베레스트 트레킹의 출발점인 루쿠나로 가기 위해서였다. 호텔에서 받은 도시락에서 사과와 빵, 음료를 꺼내 먹으며 출발을 기다렸다. 다른 지역으로 가는 비행기는 다들 출발하는데 루쿠라로 가는 비행기는 웬일인지 출발하지 않는다. 루쿠라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어 출발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이드가 알려준다. 이곳의 비행기 시간표는 전혀 의미가 없어 보였다. 사가르마타의 여신이 허락해야만 그곳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왔던 터다. 정말 그런가 보다. 카트만두 트리부반 공항의 날씨도 눈비가 섞여 내리고 있었다. 결국 출발하지 못했다. 루쿠라가 워낙 산속이라 오후엔 안개가 자주 끼어 비행기는 점심시간 전까지만 운행한다고 한다. 그래서 내일을 기약하며 공항에서 철수했다. 이곳은 잦은 기류 변화로 내일 비행기가 뜬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난감했지만 걱정을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었다.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에 와서 또 경험한다. 이런 경우 마음을 바로 내려놓는 편이 훨씬 편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 마음 내려놓기란 것이 늘 쉽지는 않다. 트리부반 공항을 빠져나와 짐을 호텔에 다시 맡기고 우리나라의 이태원 같은 곳인 타멜 거리를 포함하여 카트만두 시내 관광에 나섰다. 처음 본 네팔은 내 생과 달랐다. 평소 생각해온 네팔의 이미지가 아니었다. 네팔은 만년설에 뒤덮인 히말라야 산자락에 위치해서 굉장히 추운 곳일 줄 알았지만 그다지 춥지 않았다. 위도상 우리나라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 눈도 별로 오지 않는 지역이다. 또 공해에 찌들지 않은 청정 지역일 줄 알았는데 매연 천국이었다. 몇 년 전 네팔 대지진
피해의 흔적도 여기저기 남아있었다. 전쟁 후 폐허 같은 느낌이었다. 이국적인 거리 사이사이로 벽이 금이 가고 기울어져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은 건물도 많았다. 그래도 때 묻은 건물에 화려하게 새겨진 조각들을 보니 네팔의 역사와 문화의 흔적이 느껴진다. 히말라야 등반의 거점 도시인 만큼 등반 용품을 파는 가게들이 눈에 띄었고 등반 배낭을 메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보였다. 또한 트레커를 위한 스파, 테라피, 안마 서비스 같은 전문 샵들도 즐비했다. 성수기인 10월에는 정말 사람이 많다고 한다. 내 눈에는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거리를 걸어보는 재미도 쏠쏠했지만 아주 가난한 나라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의 신들을 모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어서인지 걱정스러운 내 마음과 달리 평온한 얼굴이었다. 여행의 묘미는 계획되지 않은 곳에 있다고 하지 않는가. 출발하지 못한 비행기 덕에 카트만두를 둘러볼 여유를 얻었다. 이때가 아니었다면 돌아오는 여정에도 시내를 둘러볼 시간은 없었으리라. 비행기가 이상 없이 나를 루크라로 데려다 주기를 기도하며 잠들었다. 다음날 새벽 다시 트리부반 공항으로 갔다. 어제는 루크라의 날씨가 문제였다면 오늘은 카트만두의 날씨가 문제였다. 짙은 안개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 카트만두 공항은 안개로 인해 모든 항공기가 결항 상태다. 운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기다리는 마음에 초조함과 불안함이 뒤섞이기 시작했다. 마음을 또 비우고 비워야 하나? 아니면 간절히 원해야 하나? 정말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거의 포기 상태로 있는데 갑자기 루크라행 비행기가 출발한다고 가이드가 큰 소리로 부른다. 카트만두의 하늘에는 안개가 걷히고 있었다. 그런데 하필 이 상황에서 화장실이 급하다. 화장실로 뛰어가니 네팔 여인들의 줄이 너무 길다. 비행기가 곧 출발한다는 안내방송이 나를 더욱 급하게 만든다. 발을 동동 굴렀다. 가이드가 사람이 없다고 알려준 반대편의 화장실을 이용하려는데 여자 화장실은 고장이 났다. 정말 난감했다. 그런데 마침 옆 남자 화장실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보였다. 난 잠시 만서림도 없이 다른 방도가 없었다. 이런 긴박함은 살아가면서 또 처음이다. 창피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비행기 타는 것을 싫어하지만 간절히 기다리던 비행기다. 아마 오늘도 타지 못한다면 히말라야 트레킹의 꿈은 저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루크라로 가는 비행기는 짐 검사가 엄격하다. 배낭과 카고백의 무게가 15kg를 넘으면 안 된다. 짐 검사를 받고 활주로를 걸어 소형 비행기에 탑승했다. 루크라 공항은 텐징 힐러리 공항이라고도 부르며 가파른 계곡 사이에 위치한 활주로가 500m 남짓에 불과해서 죽음의 공항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 루크라 공항을 향해 18인승 프로펠러 비행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형 프로펠러 비행기 소음이 얼마나 심한지 스튜디오스가 귀마개와 사탕 하나씩을 주었다. 그 와중에도 스튜디오스에게 눈길이 갔다. 네팔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카트만두에서 루크라까지 40분 정도 소요되지만 그 시간은 마치 4시간보다 더 긴 느낌이었다. 프로펠러의 소음과 비행기의 무지막지한 흔들림이 심장의 박동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통에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고 비행기의 비행 고도가 산보다 낮아 금방이라도 계곡에 닿을 것 같아 무서웠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 바라본 풍광은 초자연적인 화가의 캔버스처럼 비현실적이었다. 나도 모르게 무사히 착륙하기를 간절히 빌었다. 왜 이리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지 네팔에 온 이후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 착륙하기 직전에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계곡 사이를 절묘하게 들어가 활주로에 거의 박을 것 같은 느낌으로 착륙한다. 꼴찌로 달리다가 마지막 코너에서 다른 선수의 날카로운 스케이트 날 사이로 파고들어 금메달을 거머쥐는 쇼트트랙 선수의 기분이랄까? 전율과 흥분이 느껴졌다. 드디어 사가르마타 여신이 품속에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아 안심이 되었다. 이런 상황조차 인간의 뜻이 아닌 신일의 뜻이라니.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인간이 하고 있고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터이다. 새벽
부터 기다리고 힘들게 타고 온 터라 걷기도 전에 다리에 힘이 풀린다. 그래도 만만한 미지 세계에서 온 흥분을 감출 수가 없다. 숨이 멎을 것 같은 풍경에 말문이 막혔다. 2840m에 위치한 루크라에서는 폐로 스며드는 공기부터 다르게 느껴졌다. 쿰부 히말라야에 들어섰을 때 진짜 실감나기 시작했다. 하얀 설산들이 눈앞에 병풍처럼 펼쳐져 있었다. 너무 아름다워 손가락으로 산을 가리키며 저 산 이름이 무엇이냐고 현지 가이드에게 물어봤다. 이름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곳에서는 5000m 정도 되는 산이 너무 많아 이름을 지을 수도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산인 백두산은 2700m, 한라산은 1950m에 불과해도 제각기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음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시 잠겼다. 아무래도 인간은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의미를 부여하는 모양이다. 이름을 붙이고 부르며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들이 결핍을 감추기 위해 포장하려는 일은 아닐까? 이름이 없으면 어떻고 세계의 최고봉이 아니면 어떤가?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것이 아니면 어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조화롭고 아름다운 것을. 출발지인 루크라 롯지에서 다시 짐 정리를 시작했다. 이 롯지는 하산에서 루크라의 마지막 날에 묵을 숙소라고 한다. 앞으로의 여정 동안 내가 잠잘 때 이용할 침낭도 전달받고 따뜻한 차와 점심을 먹었다. 루크라에서 처음 먹은 점심은 비빔밥이었는데 네팔 현지 주방장이 만들어주는 네팔식 한정식이었다.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분간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의 힘든 여정을 생각하며 최대한 많이 먹었다. 집안이라는 네팔인 가이드가 체조를 하자고 한다. 간단히 할 줄 알았는데 체계적으로 시킨다. 너무 추워서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할 수 없이 따라했다. 체조 후에 첫날 목적지인 팟딩을 향해 출발했다. 전 세계 7000m 이상의 산은 모두 히말라야에 있고 8000m 이상 14좌는 네팔에, 8좌는 파키스탄에, 5좌는 중국에 일자가 위치한다고 한다.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는 티베트에서는 세계의 모신이라는 뜻으로 초모룩마라고 하고 네팔에서는 눈의 여신이라는 뜻으로 사가르마타라고 부른다. 높은 고도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봄은 따뜻하여 네팔의 국화인 릴리구라스가 만발하고 설산과 함께 멋진 그림을 이룬다고 한다. 9월에서 11월까지 가을 하늘이 맑고 일교차도 적어 트레킹하기 좋다고 한다. 내가 온 이 겨울은 이른 아침에 안개가 끼고 밤이 되면 굉장히 춥지만 낮에는 트레킹하기 괜찮은 날씨가 된다. 해발 4000m 이상 지역에서 바람이 불게 되면 매우 견디기 힘들어진다고 한다. 반면 겨울은 하늘이 더욱 파랗고 눈이 많이 내려 하얀 설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한다. 모든 조건이 다 좋을 수는 없다. 추운 계절에 찾아왔다면 추위를 감수하고 설산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따뜻한 봄에 찾아왔다면 꽃들이 향기에 취해보는 거다. 계절마다 주는 아름다움이 다르니 아름답지 않은 계절이 없다. 나도 요즘 모든 계절이 다 좋아진다. 언젠가 다시 이곳으로 온다면 릴리구라스가 만발한 봄에 올 것 같다. 낯선 여정을 이끌어준 산의 작은 신들. 나마스테. 네팔에 와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다. 귀국 후에도 한동안 나마스테가 입에 붙어 있었다. 우리 히말라야 트레킹을 안내하는 현지 인솔 책임자는 지반이라는 사람이다. 한국말을 아주 잘한다. 우리나라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언어 감각이 뛰어난 사람 같다. 지반은 산악인 어몽길 대장이 히말라야 14자를 등정할 때 그리고 산악인 오운선 대장이 등정할 때도 보조 셰르파였다고 내게 자랑같이 이야기하였다. 단순한 자랑이 아니고 한국에 대한 친밀함의 표현이었음을 나는 안다. 그는 에베레스트를 여러 차례 등정한 셰르파라고 한다. 키는 작지만 다부져 보이면서도 믿음직스럽게 일을 잘 처리하는 현지 스태프들의 대장이다. 친절하고 카리스마가 있으며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함이 몸에 배어 있었다. 집안 외에도 빈들레, 비네, 리마가 우리 가는 길에 동행이 되어 주었다.
그들은 이른 새벽에 로지 방문을 두드리며 라마스테라고 인사하며 나의 아침을 깨워준다. 웃음 가득한 얼굴과 함께 따라주는 뜨거운 차 한 잔이 밤새 추웠던 나에게 온기가 되었다. 전화기가 없는 이곳에서는 이들의 아침 인사가 모닝콜이었다. 22살의 비네는 왜소한 체격이었지만 귀엽게 웃는 얼굴이 참 좋았던 친구다. 아직 어린 학생 같은데 주방 일을 겸하는 보조 가이드였다. 함께 트레킹을 하다가 어느 날 하루는 비네가 보이지 않아서 물어보았다. 그날은 주방장이 장염에 걸려서 비네가 대신 요리를 했다는 것이다. 점심 식사로 비빔국수가 나왔는데 비네의 작품이었다. 내가 맛이 좋았다고 엄지척을 해주니 아주 좋아했다. 처음엔 이름을 진해로 알아듣고 며칠을 진해라고 불렀다. 어느 날 선생님 제 이름은 비네예요 하는 것이었다. 한국말을 잘 알아들으면서 왜 지금의 이야기하는 것인지 무척이나 미안했다. 리마는 32살로 아주 무뚝뚝한 청년이다. 처음에는 가깝게 다가서지 못하는 그의 태도가 불량해 보여 늘 웃는 얼굴이 비네와 비교가 되었다. 하지만 나의 편견이었다. 한국말이 서툴렀던 것이 무뚝뚝함의 이유였다. 리마야말로 등반 전문가였다. 에베레스트 정상 정복도 여러 차례 한 친구였다. 표정은 없었지만 언제나 도움이 필요할 때 소리 없이 와서 있곤 했다. 좁교인 눈처럼 착한 눈을 가진 빈들레는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눈 친구다. 그는 자신의 별명을 민들레라고 하였다. 노란 민들레만큼이나 순수한 청년이었다. 한국말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친구였다. 일행 중 한 분이 곰 3마리 노래를 알려주니까 계속 틀리면서도 따라 부르고 있었다. 지루한 하산길을 웃게 만들었다. 빈들레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동생 3명을 챙기고 있는 친구였다. 남동생과 여동생 하나는 카트만에서 지내고 있고 나머지 여동생은 고향집에 혼자 남아있다고 했다. 이 가이드는 일을 하며 동생들을 보살피고 있다니 기특했다. 빈들레가 하는 말이 그래도 이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수입이 좋은 편이라고 했다. 이 멀고 험한 길을 무거운 짐을 쥐고 걸어 다니는데 말이다. 문득 빈들레가 신은 신발이 마음에 걸렸다. 이 험한 길을 다 다른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것이었다. 최소한 등산화는 아니어도 트레킹화는 신어야지. 빙판길을 지날 때면 넘어질 듯 아슬아슬함을 주었다. 내 아들과 같은 나이라 마음이 더 아팠다. 이 친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다녔을까. 하지만 늘 웃는 얼굴이었다. 노래를 온전히 외우지 못해도 계속 알려주었다. 지금쯤 다 외웠는지 궁금하다. 나의 이번 여정에 만난 가이드들, 짧은 기간이었지만 히말라야의 풍경만큼이나 그리움으로 남는다. 1953년 에드먼드 힐러리가 에베레스트를 처음으로 오를 때 텐징 노르가이라는 셰르파족 사람이 함께 올랐다. 이들의 이름이 함께 전 세계에 알려짐으로써 셰르파가 등반 가이드의 대명사처럼 되었다. 셰르파족의 텐징이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이후에 등반 안내를 하는 사람을 셰르파라고 한다. 원래 셰르파족은 약 500년 전 티베트에서 네팔의 산악지대로 이주한 종족이다. 고산지대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 고소 적응 능력이 뛰어난 민족이며 그 수는 네팔 총 인구의 1%도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요즘은 히말라야 원정대의 짐을 들어주는 일을 셰르파족인 아닌 다른 종족이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그래서 셰르파가 아닌 가이드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다. 가이드의 대장인 지바는 눈이 깊고 쌍꺼풀도 있는 생김새로 보아 인도 계통의 민족 같다. 그리고 나의 동행이 되어준 빈들레는 셰르파족 같았다. 셰르파족은 티베트에서 넘어와서인지 우리와도 비슷하게 생겨 친근감이 느껴졌다. 직접 물어보진 못했지만 했다면 가장 어리석인 질문이었을 터이다. 셰르파족인지 인도족인지 중국 어느 소수족인지 그리고 내가 무슨 민족인지 구분짓고 구별해야 차이를 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이 가이드들은 낯선 나의 여정을 안전하게 이끌어줄 나에게 조금의 악의도 없이 선의로만 가득해야만 하는 내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이 산의 작은 신들인 것을. 에베레스트 트레킹의 시작은 네팔의 국민 영웅인 피상 라무를 기념하는 문에서부터 출발한다. 네팔 여성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했고 나중에 몇
다시 몇 번의 등정을 하던 중 조난을 당했지만 다른 셰파드를 구하고 자신을 희생한 영웅적 여성이라고 한다. 팍딩을 향해 가는 길의 시작은 내 예상과는 다르게 오르막이 아니고 내리막이다. 산의 시작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이라고 우리나라 산과는 다른 반전이다. 팍딩은 루쿨라보다 해발 고도가 200m나 아래에 있다. 걷다 보니 히말라야의 높은 봉우리들이 엄청난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조금씩 그 자태를 보여준다.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혼돈이 오기 시작했다. 꿈속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광이다. 돌에 낯선 글자가 새겨진 마니석과 원통같이 생겨 돌릴 수 없는 크고 작은 마니차를 자주 보게 된다. 모두 불교 경전을 새겨놓은 것이다. 히말라야의 사람들은 이 앞을 지날 때마다 불경을 외우고 행복을 빈다. 내가 만난 마을마다 마니차가 돌고 있었다. 히말라야를 넘어온 티베트인들의 염원은 무엇이었을까? 척박한 환경 때문에 더 나은 터전을 찾아 먼 길을 찾아온 것은 아닌지, 혹은 억압을 피해 자유를 찾아 산을 넘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이 새로운 터전에 절망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높고 험준한 산맥을 어떻게 넘어왔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기는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살기 힘든 이곳에서 견디고 살아내려면 모든 자연이 신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곳에 와보니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 보였다.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 더 높은 권력과 지위를 누리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곳. 편안한 잠자리와 따뜻한 밤이 더 간절한 이곳. 내가 속한 세계와는 동떨어진 세계다. 길을 걷다 마니석을 만나면 왼쪽으로 지나가야 하고 마니차를 돌릴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고 한다. 마니석과 마니차 외에도 롱다, 타르초, 스투파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모두 티베트 불교의 영향이다. 마을에서 스푸타가 서 있고 타르초에 불경이 쓰여 있다. 초록색은 바람, 노란색은 흙, 빨간색은 불, 흰색은 구름, 파란색은 하늘을 뜻하며 모두 자연을 상징한다. 타르초는 지붕보다 높은 곳에 매달아 놓는데 재앙을 막고 집안의 행복을 찾아올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깃발이 바람에 날리면 세상에 불경이 퍼져 평화가 찾아온다고 믿는다.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를 목숨처럼 지켜가는 그들의 삶이 그대로 느껴진다. 이들에게 있어서 에베레스트 가는 길은 기도의 길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삶의 길이다. 길이 곧 삶이요 삶이 곧 길인 것이다. 한 번 돌리면 경전을 한 번 읽는 효과가 있다는 마니차를 만나면 나도 무사한 여행을 기원하는 마음과 소망을 담아 눈에 띄는 대로 돌려보았다. 남편을 위해 돌리기도 하고 아들을 위해 돌리기도 했다. 생각해보니 지금껏 해온 가족을 위한 나의 염원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었다. 남편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기를 바랐던 마음, 아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를 바랐던 마음, 모두 결국 남편의 것도 아들의 것도 아닌 나를 위한 바람이었던 것이다. 내 욕심이었던 것이다. 춥고 힘들어도 마니차를 만나면 돌리고 또 돌렸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건강한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가기를 빌었다. 여기까지 읽고 작가의 말을 읽어드릴게요. 하루보다 일주일, 일주일보다 한 달이, 한 달보다 사계절이 빠름을 느끼는 요즘, 어느새 50하고도 반이 훌쩍 넘고 또 한 번의 겨울을 맞고 있다. 늦은 나이에 선택했던 경험들이 또 다른 나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다. 아프리카로의 여행도, 날 유혹한 자전거 길에서도, 하늘과 맞닿은 땅 티베트에서도, 잠시 품에 안겨본 히말라야에서도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오히려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다. 특별함을 마주하러 가서 평범하고 사소한 것이 그리워졌다. 평범한 일상과 순간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다. 혼자 걷고 혼자 달렸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결국 함께였고 함께라서 큰 위안이 되었다. 여행이야 혼자 할 수 있지만 인생은 혼자 갈 수 없다. 앞으로의 시간들도 채워가며 또 비워내며 걸어야 할 여행길이다. 가족, 친구, 인연들. 그들에게 난 어떤 사람일까? 그 길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들을 잊지 않기로 했다. 그들이 나를 존재하게 하였고 나의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고 있었다. 여행길에 많은 짐은 감당하기 힘들게 했다. 버려야만 걷기도 달리기도 쉬웠다. 줄이고 줄여서 가볍게 가고 싶다. 그리고 천천히 가고 싶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가져야 할 것과 버리고 가야 할 것을 생각하며 마음밭을 더욱 가꾸어야겠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들, 바람처럼 다가오는 시간들도 이제는 선물처럼 받을 용기가 생겼다.